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나요? 내 자식이 아무리 세상에서 큰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어도 물불 안 가리고 앞뒤 생각 안 하고 일단 뛰어들고 보는 게 부모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주야, 네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일 나와서 길러. 그냥 그 집에서 하자는 대로 애 지우고 너도 네 인생 살아. 아, 네 나이가 아직 22이야. 정신 차려. 엄마, 나 우리 하연이 절대로 포기 못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하연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살 거야. 얘 내 자식이야. 그 집 자식 아니라고. 22살, 사랑에 밥 먹여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던 철없던 시절에 생긴 자식이 제 딸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집안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죠. 일찍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덕분에 엄마께서 고생을 하면서 삼남매를 기르고 있었고, 장녀인 전 저희 집안을 책임지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생긴 제 딸아인 저한테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선물이었지만 저희 집안에선 그렇게 축복받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나 하연이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못 살겠어. 자기 아빠한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엄마까지 하연이 인정 못한다고 하면 나라도 책임지고 얘 키워야 하지 않겠어? 더 이상 나랑 하연이 건드릴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나 다시는 찾지 마.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애가 어디 있답니까? 내 자식 나한테는 축복 같은 존재가 분명했지만 저희 친정에서도 하루빨리 애를 지우길 바랬었고 그건 아직 제대로 얼굴을 뵙지 못했던 시댁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역시 엄청난 결혼 반대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애라도 생겼다 섣불리 얘기를 했다가 혹시라도 내 애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서 무서워서 그냥 내가 모든 걸 떠안자는 심정으로 임신 3개월 차에 아이를 데리고 훌쩍 사라져버렸죠. 친정 엄마에게 울면서 그랬어요. 혹시라도 남편이나 시댁이 찾아와서 저나 아이의 행방을 찾더라도 꼭 비밀로 해달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내 자식 지켜야겠어서 그래요. 혹시라도 나중에 하연이 아빠가 찾아와서 우리 찾으면 엄마도 그냥 모른다고,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내 자식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볼게. 은주야, 너 똑똑한 딸이었어. 네가 무슨 생각이 있겠지. 살면서 언제든지 힘든 날 있으면 찾아와. 친정이 괜히 친정이겠냐? 엄마가 너 죽어라 열심히 키웠던 것처럼 너도 네 딸 어디 가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한번 키워봐. 친정엄만 나가는 제 손에 두툼한 돈 봉투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날부터 매일같이 이 돈 들고 병원에 가서 애부터 떼라고 그랬었던 바로 그 돈으로 이젠 어떻게든지 뱃속에 있는 딸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아봐라. 친정엄마의 응원을 들으면서 눈물을 삼키고 집을 떠나서 살아온 지가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친정엄마가 요양병원에 들어갔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식당 일부터 배달 일까지 길거리에서 안 해본 일을 꼽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엄마, 나 이번 달에 성과금 받아서 생활비에서 조금 더 보탰어. 이번에는 괜히 나 뭐 사준다고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엄마 패딩이라도 하나 따뜻한 거 사서 입어. 알겠지? 아유, 얘는 네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런 돈 있으면 저축해야지.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돈 그렇게 힘들게 벌면서 제대로 쓸 줄을 몰라요. 아우, 잔소리 됐어, 됐어. 이번 주말에 집에 갈 거니까 같이 백화점 가요. 뭐 하니까 엄마한테 직접 가서 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사겠으니까 내가 가서 두 눈으로 봐야겠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웃겨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바닥으로 처박힌 것 같았었는데 사실 딸과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들이었거든요.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서러운 일들 정말 많았어요.
애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도 병원에 맡겨두고 돈을 벌러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도 있었고요. 이렇게 똘똘하고 착한 애가 어쩌다가 모자라고 부족한 엄마한테 태어나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자랄까 늘 미안하고 애틋한 마음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희 딸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라도 해주는 것처럼 일찌감치 철이 들어서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다 가는 학원도 겨우 보냈는데도 전교 10등 안에 항상 이름을 올릴 정도로 공부도 잘했고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장학금으로 4년 내내 등록금은 전부 다 자기 손으로 해결했어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지 아니까. 남들은 청춘을 즐기고 있을 시절에 제 딸은 생계를 위해서 다투고 있는 게 늘 미안했습니다. 그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을 땐 날아갈 듯이 기뻤죠. 처음에 저희 딸이 대기업 합격 소식을 저한테 전할 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이제 엄마 고생 덜 시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저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혼자서 나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인생 앞으로 내가 책임질게. 고마워요. 나 포기 안 해줘서. 아, 얘가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큰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낳겠다 선택한 걸 내 딸이 이해를 해주고 있었구나. 저도 너무 고마워서 딸 끌어안고 그래 아버지 없는 게 뭐 대수냐.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펑펑 울면서 다짐을 한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만 같던 행복한 저희 모녀의 일상에 금이 갔던 건 다름 아닌 딸아이의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제 눈에도 그렇게 완벽하고 예쁜 딸, 남의 눈엔 안 예쁠 리가 있나요? 어느덧 훌쩍 자란 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저한테 넌지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련히 좋은 사람 잘 골랐을 거다 했었는데요. 예? 아유, 우리 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본부장이라고요? 아, 본부장이면 꽤나 높은 직급 아니에요? 아,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딸이랑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집이 그리 대단한 집안도 아니에요. 분명히 좀 사는 집안 자제분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 나는 결혼을. 어머님, 저 하연 씨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연 씨 집안이나 조건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됨됨이나 마음가짐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봐요. 세상에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게 있어요. 왜 결혼이 집안과 집안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지, 왜 차이나는 집안이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알아요? 이렇게 붙으면 꼭 없는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그래요.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결혼을 반대하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난 우리 딸 지켜야겠어요. 이만 돌아가줘요. 엄마, 정말 왜 그래?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정말 이 사람 사랑한다고. 사랑? 너 그깟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결혼은 현실이야. 네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알아? 네가 그런 집안에 시집 가면 하루아침에 신데렐라라도 돼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줄 알았어? 살면서 한 번도 딸아이랑 싸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웠습니다. 딸아이 입장에선 자기 의견에 한 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었던 엄마가 이렇게까지 결혼을 반대하는 게 의아하기만 했었겠죠. 하지만 그런 아픔을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전 딸이 지금 당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꼴을 보더라도 쉽게 결혼을 허락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더군요. 결혼을 허락해 줄 때까지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물 한 모금도 넘기지 않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전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대체 저놈의 고집은 누굴 닮았는지. 하연아, 너 그 사람이 그렇게 좋니? 앞으로 그 사람 때문에 네 행복 같은 거 다 포기해야 할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포기 못 하겠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엄마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 엄마, 내가 그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뭔지도 잘 알겠는데, 그래도 나 한 번만 믿어줘. 현명한 결혼 생활 할게. 내가 우리 딸 고집을 어떻게 꺾겠니?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에 이거 한 가지만 엄마랑 약속해. 결혼 준비할 때나 결혼하고 나서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엄마한테 바로 달려오는 거야. 알겠지?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가 듣고 속상할까봐 너 혼자 마음속으로 삭히고 참는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결국 딸에게 약속을 받아내고 전 그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사실 딸이 데려온 사위 녀석도 제 맘에 꼭 들었죠. 저희 집에 비하면 과분한 집안이 부담스러울 뿐이었지 외모며 성격이며 능력이며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신랑감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입장에선 저희 집에 주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아들이었겠죠. 하연아, 상견례 날짜 잡은 거야? 엄마 얘기 전달했지? 엄마는 언제든지 일정 뺄 수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 일정에 맞추면 좋겠다고. 유서방한테도 잘 말하고.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돈 벌어놓길 잘했지. 상견례 때 입을 옷이랑 선물도 좀 사야겠다. 엄마,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괜찮다니까. 선물이랑은 내가 양쪽 드릴 거 다 알아서 준비했어요. 그냥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오면 돼. 알았지? 서로 얘기가 잘 끝났을 거라 생각하고 상견례 날짜만을 한가롭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부터가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 그럴 수 있다. 서운한 마음을 애써 달래가고 있었는데요. 상견례 하루 전날 딸애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죠. 세상에 어찌나 울었는지 전화로 듣는데도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무슨 큰일이 났나 싶었습니다. 엄마, 어쩌지? 상견례는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 어머님이 뭐 얼마나 대단한 잔치냐고. 격식 맞춰서 다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식만 치르자고 하셔서 엄마 미안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고 내 자식 눈에서 눈물 뽑는 결혼 기어이 시키는 게 맞나 하고요. 제가 혹시라도 싫은 소리 할까 싶어 급하게 이게 다 자기 탓이다. 자기가 제대로 설득을 드렸어야 하는 게 맞는데 자기 때문에 일을 다 그르친 것 같다. 자책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한 소리만 하는 딸이 바보 같기도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아니까 차마 엄마로서 내 딸한테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애가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 애인데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 오직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집안도 변변찮은 홀어머니,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짐이 될지도 몰라서 벌써부터 시댁에서 저렇게 견제를 하고 들어오는구나 싶어 미안했죠. 그렇게 치루어진 딸의 결혼식. 전 결혼식 날 더욱 비참하고 초라해질 뿐이었습니다. 사돈댁에 비하면 볼품없는 하객들은 고급 결혼식장에 비해서 턱없이 초라한 차림에 더 모자란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이 어쨌네 저쨌네 트집을 잡기 바빴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오로지 딸과 제 몫이었죠. 큰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나서 결혼식 비용 정산을 위해 들어온 축의금을 사돈에게 건넸어요. 오늘 결혼식 준비하시느라 정신 없으셨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딸 시집 보낼 수 있어서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희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인데 나중에 정산할 때 좀 보태시라고. 제가 딸 결혼식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걸 받겠어요. 허름해 보이는 집안이어도 자존심은 챙기고 싶으신가 봐요. 놔두고 옷을 한번 해 입으시든지 집을 고치시든지 하세요. 그런 돈이 있으나 없으나 티도 안 나니까요. 어머니, 장모님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막말이세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식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셨어서. 예, 너 지금 날 말려? 내가 못할 소리라도 했니? 지금 이런 집안이랑 결혼을 하는 것도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쪽팔린데 왜 아주 대릴 사위로 들어간다고 하지? 어? 결혼 전부터 저희 집안을 개무시하는 사돈댁이었지만 누구보다 축복받아야 할 저희 딸과 사위 앞에서 정말 못 볼 꼴을 보였어요. 울컥하는 마음도 들고 그 자리에서 목청 높여 같이 싸우고 있는 꼴이 저와 제 딸을 더욱 우습게 만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딸이 제 팔을 붙들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전 그런 딸에게 모진 소리나 해버리고 말았어요. 넌 니네 엄마 저렇게 땅바닥으로 보낸 시댁으로 시집가니까 속이 좀 시원하니? 내가 그렇게 저런 집엔 시집가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기어이 네 뜻대로 하니까 어때? 너 때문에 니네 엄마 이렇게 평생 무시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네가 원하던 결혼이야? 엄마 미안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 누구보다 행복하기만 했어야 할 딸의 결혼식은 그렇게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저도 그냥 한번 참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사실 제가 무시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날 이렇게 함부로 볼 정도면 앞으로 시집가서 함께 살게 될 우리 딸은 이런 힘없는 집에서 시집온 애라고 얼마나 무시할까. 그게 더 걱정이 돼서 버럭 화를 냈었던 것도 있었어요.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됐었던 거죠. 딸이랑 그렇게 부딪히고 나서 사이가 한동안 서먹했었습니다. 시댁 생활은 어때? 별일 없어? 요즘엔 통 먼저 연락하는 법도 없고 얼굴 보기도 힘드네. 아무리 시집 갔어도 어디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바쁘지 않을 때 와서 밥이라도 먹지. 요즘 강현 씨가 해외 출장이 잦아서 내가 집을 비우기가 좀 그래. 두 사람 다 집 비우면 살림을 누가 하냐고 그러셔가지고. 이번에 출장 끝나고 돌아오면 내가 한번 집에 갈게, 엄마. 네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도 아니고 무슨 살림을 시킨다고 사람을 그렇게 쥐잡듯 잡아? 엄마가 반찬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가져다 줄까? 너 엄마가 해준 매실장아찌 좋아하잖아. 이맘때쯤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 먹을 거랑 해서 넉넉하게. 아니야, 엄마. 엄마 절대로 오지 마. 알겠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나 시댁에 음식이랑 다 해주는 아줌마도 있고 더운 날에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음식이 하냐 이거지. 하여튼 나 아무 일도 없고 정말 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결혼을 하고 나서 바빠져서 친정 한 번을 못 오는 딸을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어요. 신혼여행 때도 얼굴만 비추고 갔어도 다 이해했습니다. 딸 말대로 사위의 해외 출장이 잦아지면서 집을 비우는 게 어려웠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지. 모든 걸 다 이해했는데요. 그날 전화해서 본능적으로 우리 딸이 지금 위험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반찬을 해가지고 갈 테니까 그냥 집 앞에서 잠깐 보자는 얘기에도 깜짝 놀라면서 절대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뭔가 있어. 하연이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내가 한번 가봐야지. 절대 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던 딸이지만 전 그런 딸의 말을 무시하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며 과일을 바리바리 싸들고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을 보고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장을 보고 들어오고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딱하니 마주치게 됐죠. 제가 이 집 사돈이다 얘기를 하니까 도우미 아주머니도 놀라시는 눈치더라고요. 약속은 하셨어요? 사모님이 집에 누가 갑자기 찾아오는 걸 안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어디 못 올 때라도 왔어요. 내 딸 살고 있는 집에 내 딸 보러 온 거예요. 아주머니 그러지 말고 문 좀 열어줘요. 아주머니도 자식이 있으니까 내 맘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딸 지금 이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아유, 전 몰라요. 정말로. 이렇게 문 열어드렸다는 거 알면 제가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열어드리는 거예요. 아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문을 열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의 얘기에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었는데 문을 박차고 사돈댁에 들어가서 제가 마주한 광경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딸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그 범인은 바로 안사돈이었죠. 소리를 꽥꽥 질러대면서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제 딸의 뺨을 또다시 내리치려고 하는 걸 막고 제가 따귀를 다시 올려 붙였습니다. 야, 어디 감히 내 귀한 딸한테 손을 올려? 미쳤어? 엄마, 여길 어떻게 왔어? 엄마, 그게 아니라 지금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거 아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 내가 다 해명할게. 내 얘기 좀 들어줘. 해명은 무슨 해명? 그래요. 며느리가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고 시집 온 것 같아서 내가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정교육 제대로 못 시켰으면 죄송스러워할 줄 알아야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어디 한 대 치식이라도 하시겠어요? 누가 이 여자한테 함부로 문 열어줬어? 어디 이렇게 근본도 없는 집구석 식구들이 둘씩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뜯어 말리려고 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았던 분노가 한 방에 터져버리는 것 같았죠. 이러자고 제가 귀한 딸 시집 보냈겠습니까? 그동안 아무리 없이 산다고 별 볼 일 없이 사는 집안이라고 십수번을 더 무시당했지만 이젠 더 이상 참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여기서 더 참는 건 딸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일이다 싶었고요. 결국 전 딸 앞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근본 없는 집구석? 겨우 땡땡 기업에 빌붙어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 집이랑 딸을 무시해? 너야말로 나랑 우리 딸이 누군 줄 알아? 예, 당장 네 어머니 데리고 나가든지 해라. 아이고, 정신이 나가셔도 아주 단단히 나가셨던 것 같다.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어디 감히 우리 집을 무시해? 이의 아버지가 땡땡기업 회장님이야. 너 사람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렸다고. 어머, 이 여자 정말 정신병자 아니니? 그 집에 아들만 둘이야. 딸은 무슨? 엄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땡땡기업 회장이라니. 하연아, 엄마가 너한테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젊었을 때 너랑 똑같이 집안의 반대로 너 잃어버릴까봐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기회 다 뿌리치고 너 하나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살아왔어. 너 결혼식 이후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엄마도 처음으로 용기 내서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했고 조만간 회사 정리하고 아버지 호적에 다시 네 이름 올리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애비 없는 자식 소리, 근본 없는 집구석이란 소리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이야. 제 얘기를 들은 안사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털썩 꿇고 그제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아이도 충격이긴 했지만 가족을 다시 찾는다는 기쁨이 더욱 컸었던 것 같고요. 돈 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너 같은 인간이 시어머니로 있는 집구석, 그게 더 근본 없는 집구석이라는 생각 안 들어? 내 딸 눈에서 눈물 뽑은 벌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전 그대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지옥 같던 사돈댁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차근차근 법적인 다툼을 준비하고 저희 딸이 원래 있어야 했던 곳으로 돌려놓으려고요. 그동안 못난 엄마로 살았지만 이제 딸을 지키는 강인한 엄마로 다시 한번 발돋움해 해보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 당신이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서게 됐습니다. 정류장엔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해 보이는 할머니, 당신의 병을 낫게 해준 생명의 은인인 의사,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 이렇게 3명이 서 있어요. 그중 한 명만 당신의 차에 태울 수 있다면 과연 당신은 누굴 태울 건가요?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스펙도 능력도 한참 부족한 지원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에게 차를 주면서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난 정류장에서 이상형인 여자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었던 비바람을 마주하고 자동차를 포기한 사람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보이게 된 것이겠죠. 오늘은 이 이야기와 비슷한 저의 인생을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보였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경훈아, 이 애비가 인정한 자식은 너 하나밖에 없어. 사는 동안 애비가 많이 원망스러웠겠지만 이제부터 회사도 이 집도 네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 뒷일을 잘 부탁하마. 아버지 안 돼요. 전 아직도 한참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대로 절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자기 자식만 생각한다 이거지. 야, 경훈아, 똑똑히 알아둬라. 반쪽이긴 해도 아버지 피 받아서 태어난 자식들이 너 말고도 둘이나 더 있다는 걸. 이대로 너 혼자서 회사 꿀꺽할 생각이라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꼭 그딴 소리를 해야 했어? 형들 눈엔 아버지가 그냥 돈통으로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야? 진짜 자식이라면,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런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지. 두고 봐. 형들의 회사에 손 뻗치는 꼴 절대 못 보니까. 그게 어디 네 뜻대로 될 것 같냐? 네가 형들을 아주 만만하게 보는구나. 경훈아, 형들도 임마 너랑 정말 사이좋은 형제로 지내고 싶었다. 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 인생은 지옥 속에 있었어요. 그놈의 돈이 화근이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몇 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하시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아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가 읽어놓은 것들을 누가 가져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지내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진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아마 기야말 일이었겠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던 시기에 전 이복 형제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계모의 손을 붙잡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두 이복 형제들. 순식간에 생겨난 새로운 가족들 덕분에 전 늘 제 집에 있으면서도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면 계모는 교묘하게 본인의 자식들과 절 차별하고 괴롭혔으니까요. 경훈아, 이제 왔니? 이리 와서 떡 좀 먹어라. 찰떡이 너무 맛있어서 형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 아줌마가 경훈이 먹을 거 좀 남겨달라고 얘기해서 남겨놨어. 이리 와 얼른. 괜찮아요. 제가 떡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을래요. 아무리 새엄마라고 네가 날 무시해도 그렇지. 어른이 권하는 걸 그렇게 거절하면 못 써. 얼른 이리 와서 먹어. 어렸을 때 전 이미 계모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제게 원래는 말 한마디도 걸지 않고 쌀쌀맞게 행동했던 계모는 갑자기 간식으로 떡을 챙겨준다면서 큼직큼직하게 걸린 찰떡을 손수 포크로 집어서 억지로 제 입에 우겨넣듯 넣었고 어린 나이에 긴장이 되는 상황 속에서 떡을 집어 먹던 전 목구멍에 떡이 들러붙어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곧 눈이 뒤로 뒤집힐 것 같은 고통에 휩싸였죠. 놀라서 계모의 팔을 붙잡았지만 계모는 마치 제가 죽기라도 바라는 사람처럼 119에 신고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리 비켜요. 경훈아, 숨 좀 쉬어봐라. 정신 차려.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아버지의 건강검진 서류를 가지러 찾아오신 주치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그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신 선생님은 급하게 제 흉부를 압박해서 목구멍에 걸려있는 떡을 빼냈고 그제서야 계모는 주치의 선생님을 붙잡고 감사하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치의 선생님과 저 모두 계모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네 사정 들었다, 경훈아. 절대 이 집안에 있는 동안 그 어떤 사람들도 믿지 마. 네 자신은 오직 너만이 지킬 수 있는 거란다. 알겠니? 긴장이 풀려 잠에 드는 제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주치의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집으로 돌아오셔서 사고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진 역정을 내시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치의 선생님을 불렀지만 무슨 이유인지 주치의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생명의 은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얘기만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가족들이 아닌 언제나 나에게 칼을 돌릴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품고 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계모 밑에서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저에 대한 죄책감이 아버지께서는 크셨던 걸까요? 아버지가 아프시고 난 이후에 계모와 이복 형제들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한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오로지 자기의 배경만을 위해서 가슴속에 칼을 품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아버진 돌아가시기 전 회사와 재산을 모든 것을 저에게 상속시켜주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해 놓으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진정한 전쟁은 시작됐죠. 상속이 예정되어 있었던 재산은 자그만치 1,000억. 그 모든 재산이 제 앞으로 돌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모와 이복 형제들은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 자기 몫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떡 먹다가 목에 떡이 걸렸을 때 그때 네가 콱 죽어버렸어야 되는 건데. 이제서야 인정하시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제가 죽길 바라면서 사셨던 거 아니에요? 덕분에 제가 그 집에서 하루하루 얼마나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는지 상상도 못 하시겠죠. 이 돈 우리 어머니 몫, 우리 아버지 몫이에요. 제대로 된 건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계모와 이복 형제들 모르게 은밀하게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던 와중 계모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돈들이 오고 가는 정황을 모두 포착해 놓은 상태였어요. 회사 명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니고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파도 악행이 끝도 없더군요. 저 사람들이 손쓸 틈이 없도록 모든 증거들을 제대로 모아놓고 법정에서 한꺼번에 터뜨릴 요령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모레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한번 만나서 상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차를 타고 평범하게 퇴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회사에서 나와서 기사님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운전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와 통화를 마무리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창문 쪽에서 눈이 부실 정도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확 덮치더니 제 기억은 그렇게 자동차 유리 파편들과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나서 처음 본 장면은 허름한 집의 천장이었어요. 아휴, 정신이 좀 들어? 응? 아니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누구세요? 여긴 또 어디고... 머리가... 아직 상처도 다 안 아물었으니까 일어날 생각하지 말고 얼른 다시 누워. 내 집에서 송장 치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니까 말이야. 눈을 뜨자마자 찢어질 듯한 통증에 옆구리를 부여잡고 그대로 다시 누웠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보고 당황한 감정보다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누구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치게 된 건지, 왜 이곳으로 오게 된 건지 제 머리맡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큰 사고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신경이 어떻게 된 모양인데. 이봐요 청년, 사정은 모르겠다만 쫓기는 처지 같은데 며칠만 우리 집에서 더 있다가 찬찬히 기억을 찾아보던지 가족을 찾아보던지 해요. 저를 돌봐준 사람의 입에서 가족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저는 또 어딘가를 송곳으로 찔린 것 마냥 고통스럽고 괴로운 기분에 휩싸여 그대로 머리를 부여잡았어요. 저를 구해준 것으로 추정되는 그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면서 밖으로 나가 죽을 가지고 들어왔죠. 저 어르신, 이게 대체 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신분증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나 없었습니까? 가족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곳까지 청년이 도망쳐서 쓰러진 걸 내가 구해왔어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거기서 정신도 못 잃고 여기까지 기어왔을까? 나도 딱히 다른 곳에 연락도 안 했던 거고.
봐서 알겠지만 나도 누구를 돌봐주고 그럴 형편이 못 돼요. 그래도 예전에 밥 먹고 살던 실력이 있으니 낳는 동안은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데리고 온 거고. 그렇게 저는 낯선 노숙자의 손에 이끌려 잠시 동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알고 보니 제가 잠시 몸을 누였던 그 공간은 몇몇 노숙자들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처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를 돌봐줄 형편이 안 된다는 그 노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걸로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도 노인은 절 마치 아들처럼 살뜰하게 챙기면서 돌봐줬죠. 그런 낯선 다정함은 다른 사람이 보기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저 어르신, 절 구해주셨다는 저분이요. 혹시 뭐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으신 분입니까? 절 자식처럼 너무나 잘 대해주시고 감사해서 나중에 제가 뭐라도 은혜를 갚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아, 정씨가 데려왔다는 그 청년이구만. 정씨 저 양반이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더라. 하여튼 정씨가 처음에 우리한테 왔을 때도 딱 청년 같은 느낌이었는데 말이야. 매너도 좋고 말씨도 사근사근한 게 부잣집 아들이 잠깐 방황하러 온 건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뭐 병원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니 우리 어디 아프다 싶으면 무조건 만수 저 친구부터 찾아갔어. 기억을 잃고 과거가 묘연해진 저만큼이나 절 구해주신 분 역시 특별한 과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 같았습니다. 당장 제 코가 석잔데 누가 누구의 처지를 걱정하고 또 저분이 예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은 다 같은 처지고 다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 말입니다. 만수 어르신이라고 했죠.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이 은혜를 꼭 갚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정말 저를 왜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시는지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사람이 다 잊어도 손에 남는 건 기억이야. 사람이 사람 살리는데 이유 있어? 알 수 없는 얘기만 하는 생명의 은인이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만 얼마 후 전 그 노인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게 됐어요. 응급처리를 해놓은 제 살도 어느 정도 아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전 잃어버린 제 기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 구해주었던 노인의 말마다 하나 챙겨놓은 제 소지품 중에선 제 신분을 알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다만 옷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동전 몇 개만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뭐에 홀린 사람처럼 전 그 동전을 챙겨 들고 거의 일주일 만에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 사고를 겪은 거니까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누군가 날 찾아주지 않겠어? 하다못해 우리 가족들도 경찰에 신고해서 날 지금 애타게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저 노숙자 말만 믿고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도 없잖아. 아무래도 신고를 하는 게 좋겠어. 기억이 아무리 사라져도 경찰서의 번호가 112라는 건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서서 전 주머니에 넣어둔 동전을 넣고 떨리는 손으로 차례차례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112를 누르려던 제 손가락은 마치 기억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도 알지 못하는 다른 번호를 누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땡땡건설 장종훈입니다. 여보세요? 아무래도 제가 전화를 잘못 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 경훈 이사님 맞으시죠? 이사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아니요. 분명 이거 경훈 이사님 목소리라고. 지금 나랑 통화한 이 전화번호 위치 추적 좀 빠르게 해봐. 이사님, 지금 어디서 저한테 전화 주신 거예요? 예? 알 수 없는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놀라서 얼른 전화를 끊었고 저는 또다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에 머리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괴로운 신음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경훈이라는 이름이 마치 저한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잊고 있었던 것들을 빨리 기억해내라. 재촉이라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집에서 약 먹고 쉬고 있으라니까 뭐하러 나왔어? 어디에다 전화한 거야? 주마등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죽기 직전 되면 내가 스쳐왔던 수많은 날들이 필름처럼
순식간에 스쳐 지나간다고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 수십 가지의 장면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에게 호통을 치는 늙은 노숙자의 얼굴을 올려다보게 됐어요. 잊혀진 기억들 속에서 그의 얼굴이 딱 하고 떠오르게 됐습니다. 선생님, 맞죠? 저희 집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저 살려주셨던 그분이요. 경훈이 네가 드디어 기억이 다 돌아온 모양이로구나. 그 집에서 그래도 사람처럼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면서 두 번씩이나 죽을 위기에 처해서 찾아와 이놈아. 어렸을 때 계모의 장난질로 떡이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고 그 위기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통해 저를 살려주셨던 저희 집의 오래된 주치의 선생님이 노숙자가 되어서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났고 그리고 또 한 번 제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믿기 힘든 상황에 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허름한 집으로 돌아가 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듣게 됐죠. 경훈이 널 살리고 돌아가는 길에 나 역시 그 여자 때문에 죽을 뻔하게 됐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지. 그 여잔 자기 악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내 가족들을 가지고 협박했고 진료를 잘 보고 있었던 내 병원을 문 닫게 했고 결국에 난 직장도 가족도 모두 잃고 노숙자 신세가 된 지 오래야. 다시는 그 집안과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우연히 사고 현장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다. 내가 응급처치를 하긴 했지만 제대로 회복도 안 된 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가 더 험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기억을 잃었을 땐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었고. 아저씨한테 그런 사연이 있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두 번씩이나 제 목숨을 구해주시다니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은혜는 무슨 은혜? 네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한가로이 은혜나 갚고 있을 처지야. 이제 정신 차렸으니 네 얘기를 좀 해봐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끔찍한 꼴로 누워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대체 어떻게 되신 거고? 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주치의 선생님에게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차다는 듯 몇 번이나 헛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나 경악하기도 했고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 상황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전 눈을 뜨기도 전에 더 험한 꼴을 당해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제 복수의 시간이었죠. 기억이 돌아온 전 가장 먼저 비서에게 연락을 하고 은밀하게 회사로 복귀할 준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죠. 이복 형들과 계문 이미 회사를 장악하고 최종 이사회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시 연락이 닿은 비서와 변호사 그리고 오래전 계모의 손으로 파멸을 겪어야 했던 주치의 선생님까지 합심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당일 말쑥하게 차려입은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당당하게 회사로 다시 걸어 들어갔어요. 입구에서부터 제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은 제가 꼼짝없이 실종된 줄만 알고 있었으니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렇게 바로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의 문을 열어 젖혔죠. 이 이사임 전부 무효입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회사를 차지하고 있는 꼴을 본단 말입니까? 그딴 말도 안 되는 일에 동의하셨던 여기 계신 이사분들, 제가 이 두 눈으로 그 얼굴 똑똑히 기억해두겠습니다. 아니, 저 자식. 엄마, 분명히 저 자식은 죽었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계모의 이복 형제는 저를 다급히 끌어내려고 했고 분위기에 동요한 이사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외부인이었던 주치의 선생님을 끌어내기 위해 손을 들자마자 제가 그 앞을 막아서 제지를 했죠. 보안팀은 못하고 저런 인간들 그냥 올려. 사모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저 그 집에서 일하던 주치의 정만수입니다. 사모님께서 여기 계신 진짜 회장님을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드셨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옆에 있었던 게 제대로 된 증인이기도 하고요. 이제 제 얼굴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해?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오랜 풍파 속에서 구부정한 자세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회의장의 한가운데 서서 그동안 계모가 저질러왔던 악행, 거기다 제가 2번이나 죽을 뻔했던 정황과 그 죽음을 사주한 것이 이번에도 계모일 것이란 얘기를 했어요. 이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할 수 있냐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끝까지 계모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리를 뜨려고 했고요. 제가 설마 그 정도 증거도 없이 여기로 들어왔을 줄 알아요? 사고가 나던 그날 밤 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내 변호사와 마지막 회의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두려웠겠지. 이미 폐차장에서 차 속에 있던 증거들은 전부 다 가지고 왔어. 한명희, 당신 인생도 이제 끝이라고. 너네 멀뚱멀뚱 뭐하고 서 있는 거야? 네 엄마 지금 경찰에 잡혀가게 생겼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거야? 아니다 경훈아. 네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널 죽이긴 왜 죽이니? 너도 다 똑같은 자식인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진정하고 다시 얘기를. 이거 다 엄마가 한 짓이야.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엄마가 괜히 설레발쳐서 지금 일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사고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렸는데 엄마가 일 처리는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다니까. 제가 이사들 앞에서 악행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2 아들의 배신이 더욱 고통스러웠던 걸까요? 계모는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죄값을 치르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시점이었죠. 그 자리에서 계모와 2 이복 형제는 끝까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긴급 체포되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제 목숨을 살려주신 건지. 의사가 사람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럼 내가 새로 준 생명이다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살란 말이야. 알겠어? 고개를 깊이 숙여 주치의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생각했을 때 얻었던 인생의 귀인 덕분에 전 요즘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도 정직한 방법으로 회사 운영해 가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며 열심히 살아볼까 합니다.